안녕하세요. 저는 소아과 황희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환자들이 이제 두통, 간질, 뇌성마비, 이런 종류의 그 뇌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보고 있어서 소아과에서 일주일에 3번, 뇌신경센터에서 1번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에서 흔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한테 호소를 하게 되는 두통에 대해서 잠깐 한 20분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아마 어른들도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때 그걸 밖으로 표현할 때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배가 아프다고 얘기한다거나 관절이 아파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배가 아프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거나 귀가 아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거기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제 인상을 확 쓰고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옆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머리가 좀 아파, 골치 아픈 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꼬마들이 이제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의 첫 번째 반응이 조그만 게 무슨 머리가 아파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느 날은 조퇴를 했다 그러거나 혹은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그때 이제 드는 걱정은 혹시 우리 애가 머릿속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닐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많이들 오십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나라들에서 편두통이 얼마나 흔하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대개 보면 적게는 한 인구 전체 한 2, 3% 정도에서 많게는 10몇 % 정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드물지 않은 거죠. 이건 물론 이제 소아에서 어른까지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소아, 특히 한 청소년 연령 13세, 14세 이 정도 연령의 편두통의 비율이 어른들보다도 더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머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걸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만은 아닌데,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애들은 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외래를 보고 있으면 보통 방학이 되면 외래 환자 수가 한 20, 30% 많으면 50%까지도 늘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오는 환자들인데, 그중엔 정말 병원을 와서 진찰을 받고 얘가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 환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평소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적절한 조치만으로도 그런 걸 훨씬 경감시킬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라는 게 소아에서 그렇게 드문 증상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이 머리 아프다고 할 때 그건 정말 머리가 아픈 애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 대개 한 초등학교 입학하는 연령 정도 되면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빈번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이면 한 2~3번 이상 머리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찡찡거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 15세 전후가 되면 전체 애들의 한 반 정도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 한 100명 중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적절한 진찰 과정을 통해서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정말 편두통이 심각하게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두통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뇌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뇌 혈관에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대사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간질이나 이런 다른 경련성 질환하고 연관돼서 머리가 아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두통 원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두통이 계속되면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주는데, 조절을 하는 그 방법은 특별히 이제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
유발 요인들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을 조절해주거나 이런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으로도 이제 두통이 많이 완화가 되는 환자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투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간헐적으로 먹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약을 투약을 함으로써 예방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각각의 어느 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 소아신경 전문 의사의 진찰을 거쳐서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거나 혹은 검사 없이라도 조언을 구하시는 게 현명한 길이긴 합니다. 소아에서 흔히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심각하기도 하고 또 흔하기도 한,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애는 제가 외래에 와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아주 흔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원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코가 별로 안 좋은데 라는 얘기를 아주 흔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비염이나 혹은 부비동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일시적으로 머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두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을 했을 때 환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두통을 호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뇌염 이런 급성 질환이죠. 그다음에 뇌종양이나 아니면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편두통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기타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 통증을 느낄까요? 뇌 자체 신경세포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저희가 보통 두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통증을 인지를 하는 구조물은 뇌세포 자체가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구조물, 예를 들면 뇌를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그런 뇌막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대뇌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증이라는 감각을 인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물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깥쪽에 골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통을 진단을 하는 과정은 일단은 진료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병력 청취가 제일 우선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 아팠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보통 얼마나 자주 아픈지, 한 번 아프면 시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같이 동반되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아니면 점점 나아지는지,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 비슷한 두통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진료실에서 신경학적인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양쪽에 다른 사인이 나타난다거나, 예를 들면 팔의 힘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눈의 시야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잘 보이는데 왼쪽 절반이 안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편측성 징후가 있거나 신경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영상학적인 검사나 기타 다른 혈액 검사, 특히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흔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두통의 양상이 어떤가 하는 그 병력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머리가 아픈데 5분 정도 아프네 하고, 한 달에 한 번 아프지만 한 번 아프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는 애하고 누가 더 심각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가 더 심각해요. 근데 엄마들은 이제 매일매일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데리고 오시지만,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병력 청취를 다 끝나고 나면 특별한 검사 없이 집에 가셔도 됩니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집에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흔히 있는 거라서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이제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대개 이제 소화기 증상,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나중에 강의해 주실 양혜란 교수가 주로 이제 소화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배가 아프다거나 뭐 얘는 변을 잘 못 봐요라거나 이런 환자들이 주로 오는데, 양 선생 의뢰를 거쳐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배가 아프다고 데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아플 때 항상 머리가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가 아픈 게 주 증상이 아니고 머리가 아프면서 동반되는 증상으로 복통이나 혹은 오심, 그러니까 넘어올 것 같다거나 실제로 토한다거나 이런 소화기 증상이 아주 흔히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있을 때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광과민성, 예를 들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애가 머리가 아플 때는 커튼 다 쳐달라 그러고 불 꺼달라 그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이렇게 밝은 빛 잘 못 쳐다보고 TV 화면 같은 것도 잘 못 보고 이런 애들이 있고, 똑같은 증상으로 이제 청과민성. 보통 사람들 이제 평소에 대화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소리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시끄럽다고 이제 나가달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자다가 깨서 엄마한테 약 달라 그러는 경우. 보통 수면 중에 증상이, 그러니까 통증이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잠을 깨지를 않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아파서 깼다 그러면서 약을 달라 그러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아침에 주로 일어나자마자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조 증상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아에서 이제 두통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편두통이 있는데, 소아 편두통 환자의 전체 90% 정도가 가족력이 있어요. 특히 모계 쪽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편두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딱 얘기를 하면 엄마도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다거나, 아니면 뭐 아기 낳고 나서 좋아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이제 편두통의 가족력을 설명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유전적인 얘기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는 얘기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이,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보는 이제 풍경이라면, 두통이 아주 심한 경우에 전조 증상이 동반이 되고 이러면 환자가 실제로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절반은 안 보이면서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보이게 되면서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눈앞에 뭐 뿌얘져요. 아니면 뭐가 번쩍거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느냐. 진료실에 저희한테 오시면 이제 엄마들이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주는데, 무조건 검사해 주세요 그러는 분이 있고, 아무리 검사를 하라 그래도 그냥 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지 검사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안 할래요 그러고 도망가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학적인 검진을 했는데 환자가 어느 한쪽으로만 이상이 있는 게 의심이 된다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이 동반되면서 두통이 있다.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종양이 있거나 혹은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뇌경색이나 이런 그 어른들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뇌졸중의 증상들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뜨자마자 머리 아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자다가 잠 깰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력장애가 동반되는 두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통이 시작된 이후 아주 눈에 띄게 학습,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에도 그 뇌의 특정 부분에 병변이 있게 되면 다른 증상 없이 두통하고 성격 변화만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소아에서 제일 흔한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편두통.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납득을 잘 못하세요. 편두통은 어른들만 생기는 거지 애들이 생기나요? 우리 애는 머리가 양쪽이 다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두통이라는 말 자체가 머리가 한쪽이 아픈 거죠. 뭐 오른쪽 이 옆쪽이 아프거나 혹은 거꾸로 왼쪽 옆쪽이 아프거나 이래야 되는데, 꼬마들이 편두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아도 편두통이 가장 많고, 심지어 편두통 환자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흔한 호발 연령은 사춘기 접어드는 여자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단의 조건 중에 소아 편두통은 어른이랑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아는 양측성 편두통이 한쪽에 생기는 경우보다 더 흔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쪽에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어른들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있어야지 되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1시간, 아주 최근에는 이제 30분까지 내리자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전체 한 학교 다니는 애들의 한 4% 정도가 이제 편두통을 경험을 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지만 10살 미만의 초등학교 그 저학년 나이에서는 남자가 여자애들보다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대부분은 치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 10명 중에 1명 정도꼴로 어른이 돼서도 편두통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미리 약을 줘서 좀 치료를 시키면 어른이 됐을 때 편두통으로 고생할 확률을 좀 줄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외래에 오셨을 때 우리 애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머리 아파해요. 뭐 학원 가면 꼭 머리 아파요. 뭐 공부 시험 때 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이제 미리 진단을 하고 오시죠, 엄마들이. 실제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왜 생기는지 잘 모르는 병입니다.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편두통이 발생하는지 기전을 잘 모르고 다만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더하기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유발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호르몬 상태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죠. 맨스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두통이 나빠질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두통이 왜 생기는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스트레스성 두통이니까 애기 좀 편하게 해주시고 공부 너무 무리하게 푸시하지 마시고 학원 뭐 5개 다녔으면 한 2개는 빼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한 달쯤 뒤에 오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게 아주 순전히 편두통의 원인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편두통이 물론 생기기는 하지만 유발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기저에는 몇 가지 이제 해부학적인 혹은 생리학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러면서 피를 공급을 하는데 그럴 때 뭔가 작동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뇌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그때 편두통이 생긴다. 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학설은 상당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동물 실험이나 아주 드물게는 사람에서 나온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더하기 저기 영어로 써진 굉장히 복잡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경계통의 혈관의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런 염증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저희가 이제 그 팔이나 이런 피부에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의 기본적인 그 다음번에 반응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처 입으면 소염제도 먹고 뭐 항생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고 바르고 이러면서 그런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유발되는 거는 흔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통의 안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 안의 신경계통에는 그 각각의 뇌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 전달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의 이제 밸런스가 정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그 중에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아마도 편두통을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사람에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저런 세로토닌에 연관된 약을 쓰게 되면 두통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마 틀림없이 관련은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대개 편두통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누기는 하지만 크게는 뭐 뒤에 나오는 3가지 정도는 거의 볼 일이 없고 사실은 뒤에 나오는 3가지 정도까지 해당이 되면은 금방 아마 응급실로 데리고 오시게 될 테니까 크게는 위에 있는 2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개 전조 증상, 그러니까 두통이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눈앞이 뿌얘진다거나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전조가 있는 두통을 고전적 두통,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전조가 없이 바로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를 일반적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두통을 진단하는 기준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훨씬 더 복잡한 진단 기준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주로 진단을 하지만 그 진단 기준은 너무 복잡하고요. 보호자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 우리 애가 편두통일까라고 걱정이 되면 간단하게 맞나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썼던 프렌스키라는 의사가 제안을 했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의 각각의 세부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이상 해당이 되면 소아에서 편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 6가지는 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쪽만 있는지 소아는 양측이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통의 양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사실 아이들이 그걸 정확하게 그 기술을 못하기는 하는데 아주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 펑펑 뛰는 것처럼 혈관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 치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박동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대칭되는 말이 긴장성 두통이라는 두통의 한 종류 중에서 흔히 있는 건데 머리를 무슨 잘 안 맞는 모자 같은 거 억지로 씌워놓고 꽉 조이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박동성 두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의 두통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 자고 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편두통은 편두통인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일단 한 30분 정도만 재워오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거의 50% 이상의 환자가 아주 씻은 듯이 깨끗하게 좋아집니다. 두통이 있을 때. 그래서 휴식이나 이제 수면하고 나면 소실되는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조 증상이 있거나 식구들 중에 특히 목에 쪽으로 엄마,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편두통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만족하면 편두통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다라고 전통적으로 진단을 해왔습니다. 편두통을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편두통은 실제로 치료하는 게 뭐 괜찮으니까 좀 두고 보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을 좀 줄이세요. 뭐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근데 요즘 세상에 공부 너무 많이 안 하고 학원 또 벌써 뭐 유치원만 되면 한 4-5개씩 다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남들 다 하는데 머리 아프다 그래서 안 시키기도 좀 그렇고 시켜서 보내면 돈은 다 냈는데 맨날 머리 아프다고 돌아오고 그럼 이만저만 골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자꾸 얘기를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럼 뭐 아프다 그럴 때 타이레놀이나 뭐 브루펜 같은 거 먹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집에서 먹어요. 어느 날 애가 왔는데 뭐 다른 데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소아과의 다른 쪽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타이레놀을 일주일에 3번, 4번씩 먹고 브루펜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상담했던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매일매일 무슨 약인가를 쥐어주면서 먹으면 두통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하느냐를 정하는 거는 환자가 몇 살인가, 그 다음에 그 두통의 빈도가 얼마나 잦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심각하게 두통이 발생을 하고, 한 번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 다음에 전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약을 주면 잘 먹으랬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따져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증상인데, 약을 매일 먹는 약을 처방을 해줬을 때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애 같으면 괜찮은데 엄마도 별로 약을 먹이고 싶어 하지 않고 애기도 뭐 별로 약 먹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면 약 줘도 결국은 약을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 나온 스케줄대로 안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치료를 시작을 안 하고 조금 더 두고 봐서 환자가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때 이제 보호자나 환자가 스스로 이제 얘는 약을 좀 먹어서라도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느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따져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전체 환자의 한 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특별한 투약 치료 없이도 대부분의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환자 자신들한테 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시켜주고 유발인자, 특히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과로를 피하게 해주고, 규칙적인 생활, 특히 잠잘 때 너무 지나치게 늦게 자거나, 뭐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해서 밤새거나 이런 거 못하도록,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을 하도록,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고, 특히 이제 뭐 이 보이는 책은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지만 미국에 가면 얼마나 편두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냐면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있는 편두통 그 연구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제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편두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집에서 보통 먹는 요리책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이 쭉 있는 집안, 편두통 있는 집안을 보면은 엄마도 편두통, 애도 편두통, 할머니도 편두통 해서 3대가 다 이렇게 붕대를 메고 있는 집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 이러니까 가능한 한 편두통에 해가 되는 음식은 좀 빼고 먹어야겠다 해서 나온 이런 요리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대부분 카페인이나 초콜릿, 그 다음에 뭐 그 신과일들, 그러니까 뭐 귤이나 뭐 오렌지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레드 와인,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저희 조미료 먹을 때 흔히 들어가는 MSG죠. 그 다음에 그 설탕 대용으로 쓰는 아스파탐, 그 다음에 땅콩, 뭐 이런 거, 양파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먹는 게 음식에서는 조심할 수 있는 거라고 돼 있어서 생활 속에서 되게 실천을 하기는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편두통이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 대개는 이제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책까지 나와 있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웹사이트 같은 데를 잘 보시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치를 잘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두통 있는데 그거 잡자고 매일매일 저녁 때 약 먹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두통 있을 때 약 먹고 좀 조절시키면 되죠. 그래서 약물 치료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어서 그 증상을 일단 가라앉혀주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환자가. 아니면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 이상씩 약을 먹을 정도의 두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 소염제 계통이나 아니면 진통제 계통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 복용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약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감으로써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특히 신장,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쪽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진통제를 자주 먹게 되면 좀 곤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진통제나 두통 약을 너무 지나치게 자주 먹게 되면 그 약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건데 그거는 약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통이라고 해서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는 분명히 약을 안 먹는 상태에서 이제 두통이 있어서 병원을 왔는데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약들을 수시로 이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머리가 아파도 무조건 참고 약을 다 끊어보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약을 안 먹으면 두통의 정도나 횟수가 훨씬 더 감소하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약을 자주 먹거나 이래야 될 경우에는 아예 그런 진통제 계통의 약이 아니고 두통의 시작 부분을 아예 그 잘라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 치료죠. 안 생기도록 하는 치료. 그런 걸 짧으면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를 매일 약을 저녁 때 한 번 정도씩 먹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일단 약을 매일 먹자 그러면은 귀찮죠. 귀찮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의사는 괜찮다고 약을 주는데 이게 진짜 괜찮을까? 이렇게 장기간 동안 뭐 소염제도 우리 흔히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도 자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못 파는 약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약들이 보면 되게 혈압약으로 쓰는 약이거나 아니면은 정신과 치료제, 우울증 약이거나 아니면 간질 치료제, 항경련제 이런 약들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사실은 용량이나 용법이 실제로 이 약이 원래 개발된 뭐 경련제로 쓸 때 용법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 외래에도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와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후는 좋고 잘 반응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약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면은 되게 약 먹고 치료하면 한 8, 90% 이상이 한 달이나 혹은 두 달 안에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고 잘 지내다가 한 1년 정도 유지하고서 끊어주면 재발 거의 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대충 다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두통이라고 해서 병원에 왔던 환자들 중에서 일반적인 편두통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증상으로는 감별이 안 됐는데 뭔가 찜찜한 구석들이 다 하나씩 있어서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 케이스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12살 된 여자 환자가 제 외래를 왔는데 1년 전부터 시작된 두통이었고 대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픈데 한 번 아프면 두세 시간 이상씩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머리가 아플 때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지만 기타 다른 동반 증상은 없고 근데 집안 식구들 중에서는 그렇게 머리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두통이 이제 그런 지가 1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이래서 검사를 시켰는데 MRI를 찍었더니 여기 보면 양쪽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만 좀 희끗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옛날에 뇌경색이 있었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꼬마들이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어른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기지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소아에서 이런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이 어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원인적인 검사들을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는 어떤 대사 물질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유전적인,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돌연변이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특정 그 어떤 대사 산물을 마지막까지 다 처리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모시스틴 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 호모시스티누리아라는 병은 특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하고 이런 정도로 조절을 하는 건데 다행히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이제 증상은 없고 두통도 지금 한 1년 정도 약 먹고 나면서부터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환자. 두 번째 환자는 10살 된 남자 환자인데 비교적 최근에 한 달 전부터 두통이 시작됐는데 일단 시작이 되고 났더니 얘가 거의 매일매일 머리가 아픈데 한 30분 정도씩 아프다 그러고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자고 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은 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신경학적인 검사상을 해봤더니 미세 운동을 하는데 약간의 장애가 보이고 양손을 이렇게 딱 세워봤을 때 손을 달달달달 떠는 이렇게 그 손 떠는 현상, 그러니까 진전이 보이고 그래서 MRI를 찍었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인데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여기 이런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악성으로 드러나서 수술을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이 부위가 상당히 안 좋은 부위여서 수술 완전히 다 못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제 뭐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고 있는데 환자가 어떻게 예후가 갈지는 아직 저희도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 못하지만 예후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환자고 마지막 환자는 6살 된 여자 환자인데 한 6개월 전부터 두통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됐는데 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가 아프대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는 뭐 별 문제 없겠네 그랬는데 얘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면 순간적으로 몇 초 혹은 아주 길면 1, 2분 정도긴 하는데 사지에 그러니까 오른쪽 혹은 왼쪽에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약간씩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엄마가 외래에서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원 한 달 전에 경련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통이 있고 마비가 있고 그러니까 간헐적인 마비가 있고 경련이 있다 그러면 의사들은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슨 병. 그래서 모야병일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아에서 아주 흔한 뇌경색의 원인이에요. 어른에선 찾아보기 힘들고 뇌에 있는 혈관이 어떤 원인인가에 의해서 차츰차츰 좁아지면서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그런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막혀버리면 어른들 풍 오는 거하고 똑같이 완전하게 마비가 이제 굳어버리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는 이전에 증상이 없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미 경색이 왔던 흔적이 있고 뇌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 혈관에 뻗어져 나오는 혈관의 한 가진데가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다행히 이 환자는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수술하고 1년 반째인데 아무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마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사진 찍어서 더 진행하는 부위는 없는지 보긴 하겠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례까지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그거는 나중에 전체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